2024년 4월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박금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무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의 목련나무에서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약통을 꺼내 혈압 약한 알, 당뇨 약한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20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영감, 오늘도 잘 있어요. 그녀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50대의 모습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길 너머로 이웃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아침 8시 금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그녀는 벽에 붙은 낡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평소처럼 친구 순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73세였지만 목소리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힘이 있었습니다. 금수나, 너희 집 앞에도 부동산 중개업자들 찾아왔지?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2명이나 왔더라고. 집 팔 생각 없다고 했는데 명함만 놓고 가더라. 우리 아들이 부동산 하잖아. 그의 말로는 이 동네 집값이 2배로 뛰었대. 지하철역 생긴다고 난리야. 금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녀에게 피곤한 주제였습니다. 나는 관심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집인데 얼마가 됐든 무슨 상관이야. 점심시간이 지나고 금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의 텃밭에서 상추를 몇 포기 뜯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금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도 아닌 평일에 혼자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아, 어쩐 일이니? 그냥 어머님 얼굴 뵙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뵙지 못했잖아요. 유진은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홍삼 세트 사왔어요. 꼭 드세요. 금수는 쇼핑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홍삼 제품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이런 비싼 걸 왜 샀니? 에이, 어머님께 드리는 건데 비싸긴요. 그리고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유진은 금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금수는 며느리의 손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뭐, 늙은이가 다 그렇지. 약 먹으면서 살아. 대화는 이어졌지만 공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유진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 집도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겨울에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그래도 요즘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 아파트로 오시면 제가 더 잘 모실 수 있는데. 금수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 말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여기가 좋다. 내 호의는 고맙지만. 유진의 미소가 잠깐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며느리가 떠난 후
금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홍삼 세트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우리 며느리가 혼자 왔다 갔어. 이상하게.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금수나, 조심해. 공짜 점심은 없는 거야.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목련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방문은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매번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삼계탕, 전복죽, 한약재가 들어간 갈비찜. 금수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꼭 드세요. 유진은 음식을 챙겨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집값이 요즘 정말 많이 올랐다면서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들 집 파신대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팔아. 여기가 내 집이야. 물론이죠,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진의 말은 공손했지만 금수는 그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조바심, 아니, 탐욕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5월 중순, 금순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골목길 담벼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순자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금순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완전 하얗게 질렸잖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고 아침에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평소 규칙적이던 혈압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금수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나이 드시면 다 이래요. 약 드시면서 조심하시면 돼요.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금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금순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순아, 너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 먹고 나서 이상해진 거 아니야? 금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나를 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이상해. 그 여자 눈빛이 영 불편하다니까. 금수는 순자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을까? 며느리가 자신을 해칠 이유가 있을까? 순자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름 하나만 알아봐 줄 수 있니? 최유진이라고. 며칠 후 순자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여러 카드사와 캐피탈에서 총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3개월간 금순의 집 주변 부동산 시세를 수시로 조회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금순에게 달려갔습니다. 금순아, 큰일이야. 내 며느리 빚이 엄청나. 순자는 프린트한 서류를 금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금순은 그 숫자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것뿐이 아니야. 내 집 시세를 계속 조회하고 있었어. 금순아, 이거 심상치 않아. 바로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준혁은 거실에 앉아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금수는 차를 끓여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 있니? 엄마, 사실은 유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금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돈 쓰는 게 너무 심해요. 제가 월급 받으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생활비 쓴 거라고만 하고. 금수는 순자에게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아,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풀어야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혹시 이 집 좀 파시면 안 될까요? 금수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진이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니까 우리랑 같이 살면서 이 집은 파는 게 어떻냐고. 준혁아, 금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는 내 아내 말만 듣고 어미한테 집 팔라고 하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걱정돼서 나는 안 판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들이 떠난 후 금수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빚, 아들의 부탁, 자신의 건강 악화, 모든 것이 우연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며느리가 가져온 갈비찜을 꺼내 냉장고에 넣지 않고 베란다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거야. 6월 초 금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아직도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어느 날 새벽 3시 금수는 심한 어지럼증으로 깼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손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금수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손을 뻗어 침대 위에 핸드폰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5시쯤 우유 배달원이 금순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신음소리. 그는 현관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금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를 들것에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금수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혈압약을 얼마나 드셨어요? 금수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이요. 이상하네요. 혈액에서 혈압약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됐습니다. 처방받은 용량보다 훨씬 많아요. 금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한 알 이상 먹은 적은 없어요. 의사는 금순을 신중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환자분 음식에 약을 넣은 건 아닐까요? 이 정도 수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순간 금순의 머릿속이 명료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아들의 이상한 부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금순에게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금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금순아,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의사 말만 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증거를 만들면 되지.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이거 설치할게. 며느리가 다음에 올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녹음하는 거야. 금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틀 후 금수는 퇴원했습니다. 순자는 금순이 병원에 있는 동안 미리 집에 들어가 거실과 베란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이번에는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고맙지만 오늘은 괜찮아. 아직 입맛이 없어서.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건강 생각하셔서 조금은 드셔야죠. 다음에 먹을게.
냉장고에 넣어둬.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금순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은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베란다에 숨겨둔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했습니다. 응, 지금 어머니 집이야. 근데 오늘은 음식을 안 드시네. 병원 다녀오셔서 그런가? 좀 조심스러워.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어머니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시잖아.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금수는 화장실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빚도 다 갚고, 응,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지. 걱정 마.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금수는 화장실 문을 붙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금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증거를 잡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금순의 집에 앉아 작전을 짰습니다. 순자는 남은 음식을 검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할머니,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경찰의 말에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빗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에서 혈압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용량의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금순과 순자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직접적인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녹음과 영상을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금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금순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며느리는 분명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금순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아들 준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퇴근 후 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금수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 음식 성분 분석 보고서, 며느리의 빚내역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준혁아, 이것들을 봐라. 준혁은 서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 했다. 금순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아니다. 이 녹음을 들어봐. 금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계속 안 좋으시잖아.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그럼 우리 빚도 다 갚고. 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준혁아. 금수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다. 다만 사람을 잘못 봤을 뿐이야.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금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금순의 집에 몰래 CCTV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형사들은 옆집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유진아, 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유진아,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이 집을 너희한테 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래, 오늘 저녁에 와라.
서류 준비해 둘게. 네, 제가 바로 갈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은 금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수나 잘했어. 이제 곧 끝이야. 저녁 7시 며느리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금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금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어. 여기 명의 이전 서류야.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진아, 금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너, 내 음식에 뭘 넣었지?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혈압약? 내가 내 음식에 약을 섞었지?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금수는 냉장고에서 지난번 유진이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이 음식 말이야. 검사해봤어. 약이 들어있더구나. 유진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실수였을 거예요. 제가 실수? 3배나 넣은 게 실수라고? 금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유진아, 너는 나를 죽이고 싶었던 거지? 이 집 때문에?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어차피 늙어서 얼마 못 사실 거 못하러 이렇게 오래 붙잡고 계세요? 이 집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빚에 쪼들려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순간 옆집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유진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CCTV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유진 씨, 당신을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금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금수는 매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음식 성분 분석, 녹음 파일, 그리고 현장에서의 자백. 판사는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존속을 상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금수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너는 잘못이 없어.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어요. 제가 아내만 믿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지지할게. 하지만 준혁아,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 준혁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금수는 집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파시면 10억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금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자야, 나 이 집으로 뭔가 해보려고. 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순자는 잠시 금순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금순아, 내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좋아, 내가 도와줄게. 금수는 집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3개를 깨끗이 정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거실과 부엌을 넓혔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경로당 친구 김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지내던 80세 할머니였습니다. 금수나,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도 돼? 그럼 우리 함께 살자. 두 번째는 치매 초기 증세가 있는 이 할머니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박할아버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금수는 매일 아침 마당에서 채소를 따서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수나,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금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지금 행복해. 돈보다 이게 훨씬 가치 있어. 아들 준혁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사는 노인들의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고 마당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은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뭘, 진짜 가족이 뭔지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가족인 거죠. 금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아줘서 엄마는 다행이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갔던 그날, 버선발로 뛰쳐나와야 했던 그 순간,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돈도 집도 결국 죽으면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함께 사는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금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마당에서 딴 상추,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금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금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어요?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텃밭을 둘러보았습니다. 겨울이지만 생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금수나,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젊어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마당이 아름다웠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뭘 우리 사이에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준혁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모두 나눠 드실 수 있게 많이 샀어요. 상자 안에는 과일과 떡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금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금수는 자신의 버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새벽 응급실로 실려가며 신었던 바로 그 버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렸어. 금수는 버선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이 도망쳐야 했던 그 순간 그녀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진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돈도 재산도 아닌 사람과 함께하는 삶,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삶.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금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마당에서 일하고 저녁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내일이. 버선발로 뛰쳐나온 그날 이후 금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마당의 목련나무는 봄을 기다리며 겨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금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